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시장에 대한 여러 연구들 데이터 모아서 오신 우리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근영 부장님. 오늘 의상이 굉장히 회사에 일이 있으십니까? 네, 이번에 이제 대표이사께서 바뀌셨습니다. 네. 새로운 대표이사님께서 오셔가지고요, 파격적으로 전격적으로 평상복 자율복장으로 앞으로 계속? 일단 지금 현재 대표께서 새로 취임하시자마자 그렇습니까? 월화수목금 전체. 그래서 막 무슨 티셔츠도 입으시고 네, 트레이닝복 입어도 되고. 트레이닝복은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지켜야 될 복장, 레깅스, 레깅스 안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배꼽 이렇게 그런 것들 안 되고요. 네. 귀걸이 이런 것들 안 되겠죠. 타투 됩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번에 다는 안 되니까. 타투 해도 숨겨야 되겠죠. 아니 안 예를 보이게끔. 들면 이렇게 손등 같은데.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막 이렇게 올라가는 화살표 이런 거. 그거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선의 그렇습니까? 코드, 네. 드레스 코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여의도에서는 굉장히 좀 파격적인 일인 것 같네요. 저도 지금 이제 IBK 투자증권에 10년 넘게 이제 네. 근속을 하고 있는데 2010년도 이제 경력직으로 이동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네네. 최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매일 이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요. 자율복장 금요일 같은 날 가끔 네, 하시는 거 원래는 봤는데. 금요일 날은 자율복장이어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입었었는데요. 네. 좀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아마 시청자분들 특히 이제 우리 고객분들 만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게 댓글에 눈썹 타투는 되는데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됩니다. 네. 눈썹까진 가능. 네, 눈썹 타투는 크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우리 박근영 부장님의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오늘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네, 코스피는 6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2582포인트 정도였으니까 사실 지수로 보면 연중 최고치 경신이겠죠. 다만 이제 기관 외국인 양시장 현물 동시 매도 출발을 했고요. 다소 좀 경계감이 있었습니다. 기관은 선물 매수로 일단 출발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 주가지수 선물 하락세 전환하면서 양시장 하락 전환했고요. 특히 이제 금융투자 중심의 코스피 매도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개장 초반 강세를 보이던 일부 2차전지 소재주가 하락 전환했던 것도 오전장에 영향을 미쳤고요.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도 초반 매물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 ADR 지표는 120에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했었습니다. ADR이 뭐였죠? 이제 이렇게 상승 숫자에 대한 지표거든요. 종목 숫자에 대한 과열 지표로 보는 건데요. 이게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약간의 종목별 과열 지표로 보는 어떤 보조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전일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 개선에 따른 경기 개선 기대감이 오히려 미국 연준 통화 정책 우려를 자극하면서 투심을 악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다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10시 30분을 지나면서 외국인 코스피 200 순매수 전환을 보였고요. 주가지수 선물이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다소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포스코 그룹주는 오전에는 견조한 모습을 보였고요. 시가총액 3조 원을 넘어섰던 JYP 엔터를 선두로 주가가 최근에 상승 추세를 보이는 엔터 업종도 시장의 약세도 불구하고 오전까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시간대에 중국의 1분기 GDP 및 3월 실물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사진을 먼저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1분기 GDP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3월 소매 판매도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산업 생산과 고정자산 투자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긴 했지만 1, 2월 대비 상당히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위에 것이 이제 GDP이고요. 아래쪽 보시면은 이렇게 특히 보실 게 빨간색의 산업 생산하고 노란색의 소매 판매를 보시는데 특히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많이 치솟은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이면서 아마 중국 지표가 워낙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때 이제 주가지수 선물이 반등세를 주면서 낙폭을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포스코 그룹주를 포함해서 2차전지 밸류체인에 속하는 대형주들이 금일 견조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코스피의 추가 하락을 좀 제어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장중 순매수 전환하면서 코스피 200 약 4천억 정도를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순매수 금액 상위 종목 중에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 LG 화학 등 2차전지 관련주 상승에 더욱더 이제 수급이 좀 쏠렸다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운수장비, 금융을 매수했습니다. 철강은 15일 연속 순매도 나오면서 약간 좀 주목을 할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 화학이나 비금속 광물은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IT 부품과 오락 문화를 매수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는 화학이나 섬유, 의복 약간 매수세가 들어왔고 코스닥 쪽에서는 IT 부품을 일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업종별로는 FNF 중심으로 섬유, 의복이 다소 좀 리바운드가 나왔다 볼 수 있겠고요. 화학은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등의 화장품주가 강세가 뚜렷했습니다. 실적 기대감 속에서 진에어 등 상승세 속에 LCC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이제 의약품이나 전기가스업이 수익률 최하위권에 금일 위치했고 최근 상승세가 지속된 두산에너비티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약 3%대 후반 하락을 보이면서 기계업종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현대차, 기아 등의 자동차주 부진에도 운수장비가 하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업종별로 섬유, 의류 그리고 IT 부품이 강세를 보였던 것이 특징입니다. 네. ADR은 그거군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 대비 이제 하락 종목. 그래서 네, 기술적 지표 중에 하나. 보조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제 네. 120을 넘어가게 되면 하락 종목 대비 상승 종목이 좀 많아서 이거 120 좀 넘으면 이제 다시 시장이 좀 밑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판단들을 하시고 한 75쯤 되면 너무 하락 종목이 많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에 이제 상승에 조금 더 베팅을 하시는 이런 아마 보조 지표로 사용을 좀 보조 하시는 거 지표 중에 같네요.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섹터별로 이제 한번 쭉 가봐야 될 텐데 하여튼 최근에 그 포스코 그룹주들이 아주 무섭습니다. 네. 네. 오늘은 종가 무렵에는 조금 이제 종목들이 약간 음. 윗꼬리를 달고 나오는 종목들이 꽤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네요. 역시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소매 판매나 GDP 예상치 상회 소식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가시화 등으로 기대감이 있으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좋았거든요. 네. 중국의 뭐 국가통계국이 3월 소매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10.6% 증가했다 발표했는데 이게 전월에 3.5%였고요. 그다음에 시장 전망치 7.4%를 모두 크게 상회한 겁니다. 10.6%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상회를 한 거죠. 중국의 월간 소매 판매 증가율이 두 자리 숫자를 보인 것은 2021년 6월 12.1%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중에서 주목할 것은 뭘 많이 했냐? 어허. 금과 보송률을 많이 산 것 같습니다. 보송료? 13.6% 상승했고요. 네. 의류도 9%, 여행을 가야 되니까 옷부터 산 것 같습니다. 아하. 담배, 술도 6.8% 증가했고요. 화장품도 5.9%, 스포츠용품도 5.8%로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이 산 것이 이제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중국의 소매 판매 흐름과 그다음에 중국의 가계 예금을 보여주는 차트가 있는데 소매 판매가 확실하게 좀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중국 소매 판매가 굉장히 2022년 상반기 저렇게 많이 빠졌다가 이제 최근에 계속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중국이 소비를 많이 하면 국내에서는 사실 좋죠. 네. 수출 관련된 부분들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밑에 쪽에 중국 가계 예금입니다. 딴 거 보지 마시고요. 지금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검은색 실선이 이제 조금 나오다가 만 개, 3월 달까지 그어지다가 만 개 있거든요. 검은색 선. 보이십니까? 실선. 제일 왼쪽 쪽에 네네네네. 위쪽에 있는 검은색 선. 이게 이제 2023년에 현재 중국의 가계 예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보시면은 19년, 20년, 21년, 22년보다 가계 예금이 어때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 내에도 예금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죠. 과거의 몇 년치보다 훨씬 더 네. 높은 가계 예금의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계 예금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돈을 엄청나게 쓸 돈이 많이 이제 지금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소비를 안 하고 저축으로 많이 몰렸다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아마 고민이 좀 있을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선순환되게 풀어야 되는데 중국인들도 되게 경기가 어려워질까 봐 저축을 많이 해서 가계 예금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양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중국의 1분기 GDP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국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노동절 연휴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이 앞둔 중국에서 해외 항공편 예약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데이터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요. 서울이 중국인들의 인기 해외 여행지 3위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공 예약편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 항공 예약으로는 방콕하고 싱가포르가 1, 2위를 한 것 같고요. 네. 서울이 이제 세 번째로 올라왔다고 하니까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지금 예약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뭐 기대했던 대로 해외여행 이연 소비라든지 한류 호감도 급등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삼성증권에서 코멘트를 냈는데 올해 중국의 인바운드가 기존에는 200만 명 정도 추정을 했지만 지금 300만 명으로 올해 인바운드를 살짝 상향 조정했고요. 단체 여행 허용이
상당히 중요한 관문인 5월달 정도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삼성증권은 조심스럽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또 하나투자증권은 오늘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화장품 수요 관련된 회복세가 보이고 있다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아마 대중국 수요 회복은 1분기까지는 조금 아쉬웠지만은 아마 작년 12월과 1월 그리고 2023년 2월, 3월 분위기보다는 상당히 상반되게 올라오는 모습이 개선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차트를 보여주시면은 중국의 화장품 소매 판매액인데 이게 중국 내에서 화장품 소매 판매를 보여주는 건데요. 회색 막대 그래프가 이제 소매 판매 절대 금액인데 확실히 좀 몇 달치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YY 증가율도 많이 빠졌다가 몇 달 사이에 계속적으로 이제 플러스권으로 올라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화장품 소매 판매액도 좀 회복세로 접어드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인데 이거 YY 기준이지만 아무튼 관광객 절대 절대 수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확실히 튀어오르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방한 관련된 인바운드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튀어오르고 있다 보이는 것 같고요.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월별 한국 전체 화장품 수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회색 막대 그래프가 최근에 한 2, 3개월 동안 급속하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금액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번째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시면 월별 한국 기초 화장품 수출과 색조 화장품 수출인데 이 부분도 막대 그래프가 확실히 좀 올라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좀 안 좋았다가 요즘에 이제 몇 달 사이에 좀 올라온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도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는 다소 조금은 높은 밸류를 주기 어렵다는 뭐 그런 생각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는 생각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1, 2월 중국인 외에 한국 입국자 수가 2019년 코로나 이전에 57.7%까지 회복을 하고 있고 지난 2월 18일 한중 단기비자 발급 재개 이후에 중국인 입국자 수가 큰 폭으로 최근에 증가세를 일단 보이고 있다는 게 시작됐다는 점. 절대량은 아직 적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고요. 1분기 실적 바닥 후에 주가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화투자증권에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3년 6월 18일 쇼핑 축제 전후로 중국 화장품 수요 회복을 기대한다라는 코멘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고 약간 특이한 종목 중에 하나는 한투증권에서 이야기한 그 실리콘2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실리콘2? 예, K뷰티 제품을 이렇게 플랫폼에서 파는 뭐 그런 역직구나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뭐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중국 수출 매출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져서 뭐 PER 10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뭐 글로벌 리오프닝이라든지 K뷰티 수혜주로 올해 이제 유럽 지사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냈고 실리콘2의 플랫폼에서 인기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아마 한방 화장품 브랜드인 것 같은데 조선 미녀 화장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요즘 핫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실리콘2의 어떤 기본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실리콘2가 꽤 많이 주가가 올라왔고요.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던 그 펌텍 코리아라는 그 용기 회사도 최근에 꽤 많이 주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도 밸류에이션 매력을 좀 갖고 있는 일부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 꽤 많이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들이 네네. 보입니다. 어쨌든 그 중국 소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뭐 기업들에게도. 그렇죠. 그래서 뭐 중국의 소매 판매가 기대 이상으로 많이 올라온 거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것 같고. 근데 제가 좀 약간 이해 안 되는 거는 이건 뭐 우리 부장님한테 여쭤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중국 가계 예금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뭐 그래프를 다시 한번 봐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그 단위가 뭐 그 18조 위안 뭐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뭐 T 위안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 보니까. 네. 그 이제 절대 금액인 건데 이게 2022년 말, 2022년 디셈버에 금액에서 갑자기 2023년 1월이 되면 확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그림인가? 저만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2022년 말이랑 2023년 초가 대충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 말씀하시는 거죠? 빨간색 실선보다 지금 검은색 실선이 낮아져 있는 걸 말씀하시는 그죠? 거예요? 빨간색 실선이 쭉 끝에서 2022년 말에 끝났어요. 그럼 이제 그거에서 시작을 2023년 1월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갑자기 뭐 그 사이에 뭐 연말에 뭘 이렇게 돈을 어디서 막 가져가거나 이러진 않았을 테니까. 인출하지는 않았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다른 해들도 보면 대체로 약간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거는 뭐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이게 그래프를 잘 못 보는 건지. 아니요. 뭐 그거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블룸버그 통신에서 가져온 뭐 자료인데요. 네네네. 하여튼 중국 가계예금이 네네. 이렇게 좀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가 높다는 건 이건 뭐 팩트인 것 같고요, 그죠? 네네. 네. 대신 이거를 소비력이 있는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덜 쓴다는 생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이제 해석은 가능하나
금액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많아 하는 이제 의문점이 저는 이제 잠깐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하여튼 그 중국 가계금 관련된 그래프까지 이제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봤고요. 다음 섹터는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만 TSMC 네. 관련된 뉴스가 좀 있는 모양이군요. 네, TSMC가 23년도 캐펙스 지출을 축소할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기존 계획은 320억에서 360억 달러로 작년 캐펙스 363억 달러 대비 소폭 감소가 예상됐지만은 일부 언론에서 280억에서 320억 달러로 캐펙스 축소가 발생할 것으로 이야기됐습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EUV 장비 주문 축소가 포함됐다 보도됐는데 EUV 장비 같은 경우는 줄 서서 돈 갖다 줘도 못 받기 때문에 이 장비를 줄이기는 되게 힘든 거고요. 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시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EUV 장비를 얻기 위해서는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장비 투자를 줄이지는 않거든요. EUV 장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업황과 무관한 장비로 분류됐었던 EUV 장비마저 TSMC가 이렇게 장비 축소도 이제 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대만 IT 매체 디지타임즈 같은 경우는 슈퍼올로 불리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이 최근 중국 판매 제한이나 메모리 파운드리 고객의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캐펙스 삭감, 주문 축소로 인해서 결국은 ASML도 내년 실적의 하락 압력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대만 매체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미국 입장에서 다소 이제 ASML이 이제 중국 쪽으로 뭔가 판매를 좀 규제를 한다든지 네. 이런 영향도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정말 TSMC도 업황이 좀 안 좋으니까 뭔가 캐펙스 컷을 가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고 또 전일 관세청이 발표한 3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가 나왔는데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비 33.8% 급감으로 전해지니까 뭐 예비치 뭐 그다음에 확정치 이렇게 나오는데 확정치에서 어쨌든 급감하게 나오니까 이런 분위기를 같이 타면서 이제 IT 쪽이 좀 안 좋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1분기 글로벌 PC 출하량 한번 지난번에 제가 차트를 한번 가져온 적이 있는데 아마 전년비 29% 감소한 5,920만 대 기록했다고 다시 나오면서 특히 이제 애플의 PC 출하량이 40% 이상 급감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모든 브랜드들이 휴레패커드나 아수스 등을 포함한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1분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PC 재고가 감소했지만 교체 수요도 여러 가지로 좀 아직 약하다는 부분 때문에 IT 부품 관련된 부분들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등 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디스플레이 공장의 가동률이 1분기에 66% 정도 기록을 했고 2분기에 74%로 일부 회복이 될 거다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중심의 LCD 업체들이 패널 가격 유지를 위해서 캐펙스 통제를 하에 점진적으로 가동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LED 디스플레이는 오늘 주가 또 괜찮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상반된 모습이 보였는데 다만 이제 OLED 같은 경우는 상반기 평균 가동률이 60% 미만으로 예상하고요. 올해 OLED 스마트폰 수요도 상반기까지 회복되지 않고 TV 시장도 수요 둔화를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이견이 있으면서 일단 장 막판에 LED 디스플레이가 좀 올라가다가 플러스권으로 끝나긴 했지만 조금 이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다만 이제 KB증권에서 LED 디스플레이 관련된 그 코멘트가 나왔는데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LED 디스플레이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전망인데 아마 영업이익은 올해까지는 조금 힘들 걸로 봅니다만 내년부터는 확연하게 회복되는 턴으로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OLED TV 출하량인데 아마 23년도가 소폭 증가하지만은 내년부터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OLED, WOLED 관련된 패널 탑재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LG 쪽에 WOLED를 이제 계약을 하고 가져가는 과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KB증권에서는 다소 조금은 이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높게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를 보여서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의 WOLED를 패널을 이제 가져와서 계약을 해서 탑재한 TV를 낸다는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24년 이제 관련 추정치를 낸 것 같고요.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2분기부터 프리미엄 TV 출하량도 아마 증가세로 좀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뭐 OLED TV 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삼성도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출하가 늘 걸로 봐서 OLED 관련 쪽은 조금은 다른 IT 중에서도 조금 뭐랄까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쪽으로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TSMC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 칩이라든지 하여튼 굉장히 그 중요한 여러 가지 비메모리 쪽으로 그런 거 이제 생산하는데 거기서 장비 뭐 캐펙스 투자 축소를 이야기한다는 거는 전체적인 그런 IT 기기들에 대한 판매를 좀 안 좋게 본다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재고도 아직은 뭐 확연하게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것 오늘 같습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그 아까 이제 지표가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애플 쪽이 안 좋아지면서 애플 밸류 체인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지표가 좋게 나오는데도 별로 안 좋았던 거는 이 IT 쪽의 수요, 그다음에 안 좋다는 그런 것들이 선반영되면서 또 IT 관련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네. 자, IT 관련주들 좀 많이 빠지고 또 우주항공 관련주도 오늘 좀 빠졌죠? 네, 뭐 스페이스X가 스타쉽 발사가 연기됐다는 네네. 소식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스타쉽을 발사할 예정이었지만 로켓 1단계 부스터에 압력을 가하는 밸브가 막혀서 시험 비행을 발사 직전에 연기했다라고 이제 어제 밤늦게였나요? 이렇게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 이게 48시간 이후에 가능할 거라 보니까 아마 19일이나 20일 정도부터는 아마 다시 일정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우주항공 관련주가 쭉 빠지다가 뭐 다시 재가동되거나 뭐 트라이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래꼬리를 좀 달고 마이너스권이긴 하지만 급하게 빠진 것들인데 다시 조금 이제 낙폭이 회복되면서 끝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사실 뭐 이벤트성이겠죠. 이게 뭐 발사한다고 해서 지금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등등과 관련된 우주항공주들이 갑자기 뭐 그 발사가 되면서 뭐 실적이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당장 뭐 그렇긴 하지만 이게 하나가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결국은 모멘텀 플레이로 다소 좀 주가들이 움직였는데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한 48시간 이후에는 시험 발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좀 뭐 성공을 한다면 아무래도 모멘텀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다시 한번 일정을 놓고 아마 리바운드에 좀 나올 수 있는 뭐 모멘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과연 다음 발사는 성공을 할 수 있을지. 하여튼 뭐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참 많이 주네요. 뭐 예전 테슬라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다음은 어디 섹터 볼까요? 네, 뭐 역시 이제 전기차 관련 쪽입니다. 뭐 항상 보면은 오늘도 역시 이제 움직인 쪽은 역시나 이제 전기차 섹터 쪽에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그렇죠. 뭐 네. 그런 쪽이 돌고 있는데 일단 우선은 충전 관련 쪽이거든요. 충전 쪽 먼저 말씀드리면 역시 이제 SK그룹이 이제 미국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서 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을 강화하면서 SK그룹이 이제 SK E&S 북미 투자법인 패스키를 통해서 에버차지 지분을 91.30%로 늘렸다 이게 보고를 했고 투자 금액이 누적으로 3,381억 원에 달합니다. SK그룹이 이제 충전 사업자 에버차지와 충전기 생산 기업 SK 시그넛 두 축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 상황인데 에버차지는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창업한 전기차 충전 관련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생산부터 충전소 설치 운영 까지 포괄적인 사업을 북미에서 벌이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미국 렌터카 업체 에이비스와 이제 협업하면서 충전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에버차지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건 부분도 아마 SK 시그넷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6월부터 미국에서 충전기 생산을 본격적으로 뭐 계획하고 있다 보여주니까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2030년도까지 이제 미국이 몇 대 정도 이제 전기차를 이렇게 하겠다 이야기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네. 67%인가요? 2032년까지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3분의 1을 네. 이야기했기 때문에 필요한 그 충전기 수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77만 개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전기 시장도 기대감이 역시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Y2 솔루션이나 뭐 IR 사이언스, 윌링스, 원익 P&E, 대유 플러스 등의 충전소, 뭐 충전기 관련 종목들도 좀 움직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긴 충전기도 엄청 필요할 텐데 그죠. 점점 뭐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맞게 거의 뭐 비례해서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 배터리를 그냥 교체해 주는 걸로 갈 수도 있죠. 뭐 어디 휴게소를 들어가면 장착된 배터리를 빼고 충전된 배터리를 바로 이제 끼워주는. 내가 이제 차주면 물론 이제 그 이제 무슨 차량 공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할 텐데 내 차인데 내 배터리 새 차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배터리를 주고 딴 배터리 끼기가 근데 이제 차량을 배터리를 빼고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또 그것도 예, 예를 들면 뭐 차량 구입을 네. 할 때 배터리를 빼고 차량을 구입해서 그렇게 뭐 그냥 그럴 수 교체 있겠네요. 형식으로 배터리를 네네. 가게 되면 물론 이제 고속 충전기가 나오겠지만 언제 그 충전하고 있겠습니까? 급하면 그냥 갈아 끼우고 그냥 바로 출발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네. 미국에서는 이게 주차장이 옆에 집에 있어갖고 이제 개인용 완속 충전기가 많이 보급을 하려고 지금 뭐 네네네. 현대차라든지 뭐 GM이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긴 퇴근하고 집에 와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차고가 다들 있으니까. 예, 저희는 이제 아파트가 돼 있어서 네. 주차장에서 해야 되지만 보통 이제 미국 주택은 옆에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들도 좀 주목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뭐 삼성 SDI가 6세대 각형 배터리 공개, 그리고 LG화학의 1조 2천억 투자 새만금 전구체 공장 건설 모멘텀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을 움직였는데요. 삼성 SDI가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기를 18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상하이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리는 오토 상하이 2023 참가해서 중국 시장을 겨냥한 초격차 배터리 기술을 선보일 거로 이제 언론이 보도가 됐습니다. 삼성 SDI는 우선 이제 하이니켈, NCA 이게 이제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배터리와 독자 특허의 실리콘 소재인 SCN 기술로 고에너지 밀도와 급속 충전 성능을 구현한 6세대 각형 배터리 이게 P6로 불리더라고요. 이 관련된 다양한 전기차 배터리를 전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단 P6 양극재 니켈 비중을 91%로 높이고 음극재 실리콘 소재를 적용해서 이제 기존 5세대 대비 각형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를 10% 이상 높인 제품입니다. 삼성 SDI가 이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실물도 뭐 선보인다 이야기 나오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삼성 SDI가 새로운 어떤 형태의 배터리를 일단 뭐 이렇게 그 전시를 하겠죠. 그래서 기술력을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27년 양산을 앞둔 전고체 배터리 로드맵을 소개할 건데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은 설왕설래합니다. 이게 된다 안 된다, 뭐 언제 된다 이게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전고체 배터리에서 확신하기는 좀 어렵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상반기 내에 뭐 파일럿 관련된 라인을 준공하고 시제품을 생산할 걸로 일단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대감도 이제 샘솟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LG화학이 중국의 화유 코발트와 손잡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전구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새만금은 2차 전지 메카로 또 떠오르고 있죠. LG화학이 19일 유관기관과 전라북도 군산시 뭐에서 전구체 공장 투자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다 밝혔고요. LG화학과 뭐 화유 코발트가 이번 협약으로 2028년까지 총 1조 2천억 투자하면서 새만금 3단 609의 전구체 공장을 단계적으로 건설할 걸로 보입니다. 착공을 올해 목표로 하고 있고요. 26년까지 1차로 5만 톤의 양산 체제를 구축할 거로 계획이 되면서 일단 관련주로서는 에코프로도 오늘 굉장히 막판에 에코프로가 오르기 시작했고요. 윤성 FNC, 그다음에 글로벌 SM, 탑머티리얼, LNF, DA 테크놀로지, 뭐 PNT 등등도 좋았고 전고체 배터리 테마주로 형성됐던 TSI라든지 한농화성, 이수학, 레몬 이런 종목들도 주가들이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투자증권에서 이제 최근에 아주 이제 우리가 많은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양극재 소재 사업과 관련된 3월 수출액 코멘트를 냈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서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23년 3월 국내 양극재 수출액과 수출량은 각각 14억 5천만 달러. 그리고 이제 전월 대비 10% 증가했고 2만 7천 톤 전월 대비 8% 증가. 그러니까 수출액과 수출량이 다 증가한 겁니다. 네. 양극재 수출 가격은 53달러 정도 킬로그램당 되는 거고요. 전월 대비 2.2% 상승했죠. 보시면 양극재 수출액도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로 보시면은 확실히 이제 다시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고 양극재 주요 원소재 가격 추이도 빨간색으로 선 보시면은 양극재 판가인데 판가가 계속 올라가죠. 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니켈 가격이나 리튬 가격은 빠지고, 특히 리튬 가격은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환경인 거죠. 원가는 내려가고 판가는 올라가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수산화 리튬 가격이 12월부터 급락하면서 3월에 양극재 가격 하락도 사실 예상이 됐었지만 오히려 상승세가 나왔다 이렇게 뭐 이거는 지표니까요.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환경이라고 하나투자증권에서 오늘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수산화 리튬 수입 가격 2월까지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아마 중국 가격과 수입 가격 간의 괴리가 또 있는 걸로 추정되는 것 같고 수입 가격 기준으로 양극재 가격도 하나투자증권에서는 4월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수출량은 2월에 이어서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제가 아까 차트 보여준 막대 그래프 보시면은 역대 최고치를 수출량이 기록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Q, 그러니까 이제 물량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역시 긍정적이다 이야기 나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은 국내 양극재 수출량 및 수출 가격 추이인데 이게 이제 한눈에 보이시는 건데요. 막대 그래프는 이제 수출량이고요. 그다음에 빨간색 실선이 수출 가격인데 확실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3월에 안 꺾이고 있죠. 이런 부분 보이실 거고요. 그다음 밑에 사진 보여주시면 NCM 양극재 수출액과 NCA 양극재 수출액 추인데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여기 양극재 수출액 추인데 막대 그래프가 꺾이는 게 별로 안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괜찮거든요. 수출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은 좀 견조한 거 아니냐 보는 것 같고요. 1분기 전체로 보면 양극재 수출액이 전분기 대비 1분기 전체는 39억 1천억
$1,000만.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24%나 양극재 수출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 관련주가 아직도 좀 굉장히 좀 탄탄하게 버텨주는 것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 고공행진 중이긴 하지만 연초와 크게 내용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본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아마 하나투자증권에서 2월 21일 날 작성했던 리포트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아마 그 하이니켈 양극재 업체 전체 2030년 합산 시가총액이 160조 원까지 상승 가능하다고 그때 리포트에 하나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현재 시점에 양극재 업체 전체 합산 시가총액이 100조 원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한 7년 뒤에 30년까지 시가총액을 160조 정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업사이드가 한 50% 남아 있긴 하지만은 기대 수익률은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약간 기울기가 네네. 뭐 2030년 시가총액을 이제 제시를 한 거니까 조금 이제 기울기가 약간 평평해질 수는 있는 거죠. 다만 이제 2분기 정도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뭐 이슈가 만약에 부각된다거나 대규모 수주 이후에 모멘텀이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사라지게 되는 경우에는 2분기에는 조금 주가 조정의 우려는 사실상 있을 수는 있다고 하나투자증권에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다만 양극재 업체 중에 업스트림 밸류체인이 잘 확보된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 이게 수식 교회가 굉장히 잘 된 회사들이거든요. 이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 위주로 아마 좀 양극재 쪽에서는 조금 슬림할 필요가 있고, 단기적으로는 아주 단기적으로는 LG화학이나 LNF의 키 맞추기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LG화학이나 LNF도 어쨌든 양극재를 하는데 지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저평가돼 있으니까 네. 요건 조금 더 단기적으로만 보면 네. 키 맞추기 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오늘도 LNF가 모습이 괜찮았고요. LG화학이 지난번에 제가 마감 시황 때 LG화학이 순수 양극재 업체는 아니지만 네. LG그룹의 내재화학에 대한 비중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LG화학이 상대적으로 양극재 기업 가운데 순수 양극재가 LG화학이 아니긴 하지만 EV 에비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표가 있었어요. 그 표에 따라서 LG화학이 최근에 모습도 괜찮았다 보시는 거고, 오늘도 LG화학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단기적으로는 아마 키 맞추기가 좀 되는 것 같고, 이제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도 하락세가 됐는데 지금 톤당 지금 18만 5천 위안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거의 58만 60만 가까이 갔었거든요. 이게 지금 18만 5천 위안까지 떨어졌으니까 계속적으로 더 빠질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브레이킹이 걸릴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엔터 최근에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그 엔터사이 뭐 글로벌 콘서트 흥행이라든지 신인그룹 데뷔라든지 엔터 업종 투자 심리 개선되고 있고, 5월 달에 또 새로운 엔터 그룹들이 새로운 어떤 신보라든지 컴백 이슈가 5월달에 상당히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은 심리 개선도 되고 있고요. 뭐 하이브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미국의 유니버셜 뮤직과 한국, 호주, 영국 등에서 오디션을 뭐 진행하면서 합격자를 미국에서 걸그룹으로 데뷔시킬 예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도 있고, JYP 엔터도 뭐 리퍼블릭 레코드와 함께 Y2K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또 이제 글로벌 팬덤도 커지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아주 높아진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IP에 대한 흥행,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고,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역대급 실적이 1분기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다만 오전장에서는 이 엔터줄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런데 네. 오후장 접어들면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고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구간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장까지는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 엔터 5개사 합산 주체별 수급 추인데 보시면 대부분 다 보면 외국인들이 수급을 계속적으로 쭉 이어서 올라왔고요. 기관들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면서 사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뭐 하이브 주체별 수급 추이나 JYP 주체별 수급 추이, 뭐 YG, SM, 그다음에 큐브 엔터까지 주체별 수급 추이가 기관, 개인, 외국인들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표가 돼 있거든요. 이거 잘 보시면 최근에 보면 대부분 기관 외국인들이 동시 쌍끌이로 좀 들어온 모습이 보일 거예요. 시차가 좀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먼저 사기 시작했고 기관들이 이제 따라 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엔터주 쪽은 최근 들어서는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분들은 3프로 앱에서 신의 자료실에 제 이 원고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관련해서는 웹툰 관련주들이 일부 좀 올랐습니다. 뭐 웹툰이요? 대원 미디어나 뭐 그다음에 DNC 미디어가, 특히 이제 대원 미디어가 좀 더 올랐는데, 여전히 이제 뭐 애플이 최근에 이제 모바일 웹인 애플 북스에 웹툰 서비스를 추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아마존 재팬이 자체 웹툰 서비스인 플립툰을 또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아마존에서 애플이 아이폰 기본 설치 앱을 통해서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에 아마 글로벌 수요는, 컨텐츠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더 많아질 걸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애플이 지난 13일 날 새로 읽기 만화 페이지를 서비스를 하면서 일본 쪽에서 이제 새로 읽기 만화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있는데 그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한국 웹툰을 포함해서 서비스가 될 것 같고 해당 서비스 자체는 한국의 캐나즈가 시리즈를 독점 배포할 것이고 되기 때문에 국내 웹툰에 관련된 위상이 많이 높아지고요. 어쨌든 애플이 뛰어들었으니까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아질 거로 예상이 되면서 일부 웹툰도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웹툰을 혹시 뭐 즐겨보신 웹툰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이것도 여쭤봤었나요? 아니 이건 이거 처음 여쭤보는 거죠? 예. 네. 웹툰 혹시 보신 거 있으세요? 웹툰 본 거 나 혼자만 레벨업. 무슨 웹툰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최근에 핫한 예. 나 혼자만 레벨업. 예. 뭐 주제가 뭐예요? 뭐에 좀 대한- 약자인데 자기가 이제 레벨업 강해지면서 예.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재밌습니까? 뭐 대략 재밌습니다. 공짜예요? 돈 내고 보는 거예요? 보통 웹툰은 네. 그 이제 방식이 이제 요거는 이제 지난 거니까 저거인데 보통 이제 나올 때는 그 자기가 이제 한 1편부터 몇 편까지는 보여준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번 11회부터는 네. 이제 돈을 내면은 바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기간이 조금 지나면은 공짜로 또 볼 수 공짜로 있고. 볼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거든요 웹툰은. 나 혼자만 레벨업. 네, 한번 보십시오. 네. 빨리 보려면 아마 돈을 좀 내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좀 지난 회는 조금 기다렸다 보면 아마 그걸 무료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것 같고요. 네. 종프로님은 예전에 제가 방송하면서 기억이 그 시티헌터를 아주 감명 깊게 봤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티헌터 중학교 때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가 이제 드래곤볼이 막 나와서 인기를 얻고 이제 드래곤볼에 이제 충분히 아이들이 이제 익숙해졌을 무렵 슬램덩크보다는 아마 시티헌터가 좀 먼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시티헌터는 이제 도시의 사냥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그 탐정일 겁니다. 아마 탐정물인데 그 탐정이 꼭 그 사건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이성 문제도 많이 해결을 좀 했던 걸로 어설픈 기억이 좀 있습니다. 시티헌터. 네, 재밌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게 뭐 영화도 많이 나왔죠. 시티헌터가요? 예, 약간 리메이크 뭐 이렇게 약간 에피소드를 따라가가지고 그래요? 시티헌터라는 영화도 성룡도 시티헌터라는 이름으로 그 애니메이션을 그 만화를 네. 약간 각색해서 시티헌터라는 영화도 성룡이 찍었던 영화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예, 약간 뭐 그런 코믹하면서도 약간 그런 분위기로 네, 예, 사립 탐정 이야기 나오면서 약간 그런 분위기로 예. 그게 성인 만화였던가요?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이제 불법 유통된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아마 그런 딱지가 잘 안 붙었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이었군요. 약간 야한 정도였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네, 뭐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바이오? 네. 예. 그 모더나 관련주가 오늘 좀 움직였는데요. 그 언론에 따르면은 이제 모더나와 머크가 개발한 암 백신이 중간 임상 실험에서 효과를 거두었다고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머크와 모더나가 고위험 흑색종 환자 157명을 대상으로 암 백신에 대한 임상 2상을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암 백신과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를 함께 처방받은 환자의 79%가 18개월 뒤에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검출되지 않을 정도. 네, 효과가 일단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 재발 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 실험 2년 뒤 재발 여부를 확인한 결과 키트루다와 암 백신을 함께 맞은 22%는 암이 재발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22%가 그 정도였는데 키트루다만 처방받은 이들 중에서는 40%가 재발 또는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니까 뭔가 효과가 있는 걸로 이제 이상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더나향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소마젠이라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엔투텍이나 뭐 AB 프로바이오 등과 같은 모더나 관련주가 오늘 중심에서 조금 주목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뭐 주가를 떠나서 만약에 이런 그 암 백신이 정말 효과가 좀 있다면 요거는 인류에게 굉장히 큰 선물이 아닌가 네.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꼭 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네. 고생하시는 분 얼마나 많은데. 자, 그리고 뭐 오늘 최고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네. 미국에서
보조금 못 받는다. 네네. 네, 뉴스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부 지침에 따라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했는데요.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그 대상 차종이 나옵니다. 죄다 미국 차죠.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보시면은 지금 7,500달러 지급받는 게 이제 링컨, 쉐보레, 캐딜락, 크라이슬러, 테슬라, 포드 이렇게 정도 이제 10종이 나와 있고요. 보조금 3,750달러 절반 정도만 받는 게 이제 포드, 지프, 링컨 뭐 등등 6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미국 차 중심이고요. 이 정도에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는 이제 현대 기아가 이게 뭐 어느 정도 이제 전기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명단에 포함하지 못했지만 대충 이거는 예상을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장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이제 엘리바바 공장에서 조립되는 뭐 현대차 GV70 같은 경우에는 세부 요건이 발표 이전에는 보조금을 또 받았는데 이번에는 제외된 거니까 네. 조금 뭐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7,500달러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조건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앤드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돼야 되고요. 앤드 배터리 광물의 40% 이상이 북미 또는 미국과 FTA 국가에서 조달이 돼야 됩니다. 3,750달러 세액 공제 대상은 조건이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 앤드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되는 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 차종에서 어쨌든 현대기아가 빠지다 보니까 이제 다소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관련 그 부품주들도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장중에 조금 많이 밀린 듯하다가 조금 낙폭도 줄이긴 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미 이제 현대기아의 세액공제 혜택 제외는 지난 8월부터 주가에 충분히 알고 있었고 반영이 돼 있었다라고 코멘트를 했고요. 전일 혜택을 받는 테슬라는 1.1% 올랐고 GM이 1.88%, 포드가 1.28% 주가 상승했지만 의외로 세제 혜택에서 제외됐던 리비아는 2.62% 올랐고요. 판매 목표를 하향 조정하면서 생존 자체를 의심받고 있는 루시드도 주가가 2.85% 올랐다. 그 현대기아가 빠질 이유가 사실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의 대응 방안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삼성증권에서는 오늘 자동차 업종에 대한 주가 반응은 다소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어제 미국 시장에서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플립 판매로 대응할 건데 플립 판매는 이제 대량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하는 건데 렌터카나 법인 차량에 판매하는 전기차는 생산지와 광물 규정 비적용이기 때문에 렌트카 법인 차량 쪽으로 이제 플립 판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플립 비중이 전기차 플립 비중이 22년 기준은 5%밖에 안 됐습니다. 이 비중을 30%로 높일 걸로 보이니까 전기차 판매가 많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리스를 낮추어서 대응을 한다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24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아마 사바나 전용 공장 가동이 8월 조기 가동 예상이 되고 있고 기존에 이제 알리바바와 그다음에 조지아 공장에서 아이오닉 6와 EV9을 생산할 계획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능하다는 거고 EV9의 가격 경쟁력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EV9이 미국에서 생산되어 3,750달러 보조금을 받으면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뭐 품질 면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삼성증권에서 리포트를 냈으니까 이 부분도 현대기아가 그렇게 많이 빠질 이유는 아니다라고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은 참 끝없이 답답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이미 반영이 된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한 2% 정도 아마 현대기아차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아이고 참 위로의 말씀을 심심하게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엠폭스 우리 이제 원숭이 두창으로 더 좀 잘 알고 있는 이 관련주들도 좀 오늘 뉴스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좀 했군요. 네,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도 오전에는 빠졌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추가적인 어떤 뭐 키트나 이런 것들을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해서 빠졌는데 오전에 어제 오후에 3명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주가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 또다시 3명이 또 추가 확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확진자 수가 자꾸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최종 이제 오늘 기준으로 16명으로 늘어났는데 아마 뭐 3명의 환자가 최초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여행 여기 또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갔다 온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위험 노출력 등의 감염 경로나 접촉자에 대한 상세 역학조사 진행되고 있어서 약간 좀 갑자기 또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한 뭐 고민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 두창 관련주는 사실 테마주이긴 하지만 최근에 계속 이제 하루하루 이제 3명 계속 늘고 있으니까 또 해외여행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감염 경로가 나오다 보니까 다소 조금은 테마주성 움직임이 좀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유주까지만 살펴볼까요? 네, 국제 유가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2% 정도 빠지면서 80.83달러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빠진 거죠. 중국의 경제 지표 대기 속에서 경기 침체 우려도 좀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로 페드가 기준금리를 인상 가능성이 이제 5월에도 좀 높아지면서 지금 80% 이상으로 올라왔거든요. 5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충분히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그렇게 해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원유 수요 감소로 또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자발적 감산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유가가 또 급등하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외신에서 이제 글로벌 IB들이 아마 유가가 내년에는 100달러까지 간다 이렇게 리포팅을 했지만 네. 재밌는 것은 러시아 원유가 싸잖아요. 굉장히 싸게 공급이 되니까 중국하고 인도가 그걸 막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나 다른 쪽에서 이렇게 중국이나 인도 쪽에서 많이 사가던 거를 러시아 원유가 채워버리니까 다른 쪽에서 팔 데가 없으신 거잖아요. 좀 남았는데 이 러시아가 또 감산한다고 나서버리니까 약간 다른 국가들, 사우디 말고 다른 변방 국가들이 증산을 오히려 해가지고 러시아가 빠지는 쪽으로 이렇게 판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100달러 가기보다는 아마 70에서 80달러 그 선에서 박스권이 아닐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그 미국 쪽에 시추 관련된 리그 카운트입니다. 시추. 네, 그래서 유가가 계속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하는데 뭐 시추공 수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 않고요. 오른쪽은 리그 카운트 수고 아래쪽을 보시면 이게 증감률이거든요. 증감률이거든요. 네. 증감률은 계속 좀 빠지고 있고 계속 쭉 2020년부터 쭉 올라오다가 최근에는 살짝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 카운트가 많이 탄력적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데 뭐 유가가 엄청 좋을 거라 생각하면 더 많이 파겠죠. 계속 팔 텐데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급등할 거라 보기에는 지금은 조금 다소 이르다는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의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국제 유가 어제 빠지면서 뭐 종유나 이런 관련주들은 오늘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주가들이 하락 추세가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유가가 오를지 내릴지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만 실제 이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는 특히나 이제 이렇게 시추를 하는 사람들은 그 가격에 거의 뭐 자기들의 어떤 예민하죠. 예, 이게 네.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네. 가장 민감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네. 뭐 이게 100달러 간다 그러면은 무조건- 리그 카운트를 뭐 엄청나게 늘리면서 더 파겠죠. 근데 이제 살짝 좀 주춤해진 것은 유가를 아주 강하게 보기보다는 다소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좀 주춤하고 있다는 모습을 또 네.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를 지금 한번 다시 얼마나 하나 제가 한번 살펴보면 오늘 기준으로 두바이유 84.95달러 그리고 WTI가 80.83달러 정도 하네요. 약간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달러도 한 3원 50전 정도 떨어졌고요. 구리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 정도로 그러면 예. 마무리하고요. 좀 하락 종목들이 오늘 좀 많았네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일부 종목만 순환매가 꽤 활발하게 돌았고요. 섹터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장이었다. 근데 지수만 또 놓고 보면 그때 지수도 그렇게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 하긴 뭐 지난주에 오른 거 생각하고 하면 그렇죠. 벌써 이제 오늘 아침 시초가가 2,583이니까요. 2,500 돌파 이후에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프로님이 귀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이 그렇게 생각보다 빠지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죠. 아, 다만 이제 추가적인 지수 상향을 위해서는 뭔가 다른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뭐 다만 어닝이 되든지 뭐 어떤 부분들이 나와줘야지만이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네. 사실 많이 빠지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많이 빠지기도. 뭐 일부 빠질 수는 있겠죠. 단기적으로 꽤 많이 올라왔고 거의 2,600원짜리까지 왔으니까 연초에 그 각 증권사마다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올해 코스피 상단이 2,650이거든요. 근데 상단이든 하단이든 증권사가 예상한 그 밴드는 항상 틀립니다. 네. 대부분 틀려왔고. 근데 이제 하방 쪽으로 틀린 건 아닌 것 같고 상방으로 틀릴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보는데 아무튼 단기에 올라왔다는 부분에서는 지금은 조금 지수 따는 주춤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종목별로 조금 수급이 돌면서 좀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미국 시장은 다 올라서 마감을 했고요. 니케이, 상해 종합, 또 프랑스, 영국, 독일 주요국들 다 상승했다는 거 말씀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도 올랐고요. 자, 그러면 오늘 필리핀 주가 좀 궁금하네요. 필리핀 한번 봐야 되겠네. 네, 필리핀은 어디 있나?
한번 그건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박근영 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편안한 목장으로 내일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